죽지는 않을 거야. 흔들릴 수도 있지. 느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도 돼. 가치 있는 일이니까. 쉽지 않으면 함께 힘을 합치면 돼.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되고. 지금 느리다고 끝까지 느린 것도 아니야. 넘어졌다고 못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열정과 끈기로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래를 향한 첫걸음. 오늘 여기 추추데이에서. 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스타트업 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가을 추추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023 추추데이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아나운서 이혜민입니다. 네, 스타트업 연구원은 다양한 청년 기업가들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창업가 정신과 또 혁신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플랫폼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입주사들은 연구원 부설인 일진창업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보육과 승명호 앙트프레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중 5개 기업이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랜딩, 스페이스 점프, 포토리지, 팍스 휴마나, TG 소사이어티. 이들의 멋진 데뷔 무대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창업지원센터 정재호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개회사 할 때마다 되게 좀 뻘쭘하고 떨리는데요. 오늘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11월 달에 스타트업 행사들이 많은데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학장님 와주셨고, 특별히 저희 대학 창업팀한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디캠프 김영덕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추추데이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미 방문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추추데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2016년 9월에 그 두 선배님들의 기부로 시작된 조직이고 센터입니다. 그 베어링으로 세계 재패하신 일진그룹의 이상일 회장님, 그 다음에 동아마루 한국일보 운영하시는 동아그룹의 승명호 회장님께서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창업을 돕는 기관이 탄생이 됐고요. 제가 전국 몇백 개 학교를 다 전수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선배들 기부로 실질적인 창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7년 동안 지금 이제 14번째 추추데이고 그 수많은 팀들이 배출이 됐지만 특히 파운더 그 다음에 팀 멤버까지 합치면 아마 800명 정도가 저희 공간을 거쳐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경영대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고대 경영학과 학생들만 창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3분의 1은 고대 경영, 그 다음에 3분의 1은 고대 내 다른 과, 그리고 3분의 1은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도 모두 팀을 이루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창업 플랫폼이 되려면 다양성과 이 오픈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거쳐간 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명, 타링, 또 수호, 그 다음에 여기 투자자분들 계신데 아마 포트폴리오 중에 한두 팀은 저희 출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키노트 해주실 네이누리 정영관 대표님도 저희 출신이시고 디캠프에서 또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작년부터 계속 스타트업계 겨울이 왔다, 경제가 안 풀린다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저희가 최근에 육성하면서도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책상, 심지어 교통수단 모든 것들이 창업가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오늘 발표하는 팀들도 그 이미 훌륭하게 창업을 하고 그 서비스를 출시를 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데뷔를 하는 무대니까 패널 위원분들, 그다음에 청중분들 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가분들이 저쪽에 앉아 계신데요. 큰 박수를 치면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용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용 학장입니다. 방금 전에 개회사를 해주신 정재호 센터장님은 스크립트 없이 유창하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서 2023 Fall 추추데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열리는 추추데이는 스타트업 연구원에서 14번째로 선보이는 스타트업 데모데이입니다. 특히 이번 추추데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인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D캠프와 함께 협업하게 되어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경영대학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플랫폼인 스타트업 연구원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팀들을 발굴해내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교육하고 보육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성장시킨 122개의 기업 가치는 약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 연구원 일진 창업 지원센터의 입주사 포트리지, 스페이스 점프, 랜딩, 박스 휴마나와 캠퍼스타운 입주사 운전 선생을 포함한 총 5개 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은 아시다시피 대단한 도전입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인류의 좋은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업가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5개 스타트업 팀들은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팀원들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냈고 드디어 오늘 추추데이에서 그 비전을 당당히 발표할 것입니다. 창업과 경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할 5개 팀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힘찬 박수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은 단과대학의 경계를 넘어 고려대학교 전체와 외부의 많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추데이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D캠프의 김영덕 대표님, 네이누리 정현강 대표님,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스트롱벤처스 조지윤 이사님, 신한벤처투자 김승현 이사님, 또 프라이머 노태준 파트너님, 또 D캠프의 이인호 심사역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비 창업가 등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추데이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추데이가 프론트원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D캠프에서 공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D캠프 김영덕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 몸이 되게 가뿐하네요. 제가 한 추추 데모데이를 그 고대 캠퍼스에서 할 때 한 5, 6년 전에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더 감회가 깊네요. 그죠? 네. 근데 이 대학 그 창업센터 데모데이가 많잖아요, 요즘. 그 중에 가장 멋진 데모데이가 어딘 것 같아요? 추추데이입니다. 추추데이 되게 겸손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추추 데모데이 그쵸? 제가 생각해도 한 그 가장 멋진 데모데이 세 곳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당연코 추추 데모데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데모데이라는 게 사실은 결과를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 하루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추추 데모데이는 다른 대학의 데모데이보다 잘할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해보다 보면 잘 되는 곳은 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지원 기관에 있다 보니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누가 하느냐에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하느냐. 근데 앞서 이제 학장님, 센터장님 인사말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하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회사 일을 하거나 또는 이런 현재 디캠프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냥 뭐랄까 열심히 안 하고 멋진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 일종의 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반면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정성 있게 하되 그 일에 몰입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좀 멀리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처세술 중에 하나가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발견되면 절연해요. 절연. 인생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근데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면면히 보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면 삶이 굉장히 평화롭고 나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창업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업자도 사실은 일을 할 때 그냥 난 멋진 결과를 바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멋진 결과를 바라는 거기에 너무 그 생각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창업자니까 내가 만족시켜야 될 고객 있잖아요. 고객에 온전히 몰입하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 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훌륭한 창업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업지원센터도 비슷해요. 창업지원센터도 고객이 누구죠? 창업지원센터의 고객은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창업자의 성장과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는 창업지원센터가 좋은 지원센터죠. 저희 디캠프도 사실은 그런 센터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디캠프의 멤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보다 월등히 그런 면에서는 열정이 있고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추 데모데이를 보면서 이런 멋진 사람들이 진짜 창업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니까 이런 멋진 데모데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앞으로도 추추 데모데이가 그런 지금처럼 아주 진정성 있는 창업자를 위한 기관으로 계속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 보이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후배 스타트업을 응원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그리고 디캠프와 인연 있는 분을 오픈마이크 연사로 모셨습니다. 시니어 배송원을 고용해 물류 정기 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 온고잉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네이루리의 정현강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픈마이크 연사를 맡게 된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배송 전문 대행 솔루션 온고잉을 운영하고 있는 네이루리의 정현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평가를 받거나 발표를 하러 온 게 아닌데 제 눈앞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 다 투자자분들이라서 왜 이렇게 제 심장이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냥 나와서 우리 어떤 서비스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내일 우리가 추출데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시작할 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JTBC 뉴스에 최근에 공항으로 모이는 노인들이라는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화제였어요. 몇 분 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말을 제가 몇 가지 캡처를 해왔어요. 뒤에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문화생활은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해지고요. 고독한 세월을 보내는 게 당연해지고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고요. 젊은이가 노인을 싫어하는 게 이게 왜 언제부터 이 세상에 순리가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내일 우리는 이게 순리라면 역으로 거스르기를 원하고요. 나이가 들면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하는 게 당연해지고 즐거운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반겨주는 곳이 많아서 젊은이가 노인을 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대와 잘 어울리면서 사는 게 당연해지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일이라는 회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인 일자리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 첫 발걸음으로 이 온고잉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고잉은 일자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과 구인난이 굉장히 심한 이 정기배송 시장에서 정기배송 고객사분들에게 비용 절감과 물류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가치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양쪽 모두가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저희가 21년 11월에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1년 만에 마케팅 없이 빠른 속도로 크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7월 기준으로 1년 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나서 누적 220만 인분을 돌파를 했어요. 중소형 고객사 위주로 쓰던 서비스는 이제는 현대 그린푸드 같은 대기업도 믿고 맡겨주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법인 설립하고 바로 다음 달에 또 좋은 곳에서 시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고요. 9개월 뒤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한 번 더 1년 만에 프리에이 라운드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미처 알지 못했던 거 3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처음에 자기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거를 이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설정한 가치들을 말한 것을 계속 지켜내면서 사는 게 진짜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힘든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용기는요. 세상에 알려진 성장한 기업들의 공식을 따라해서 모방하는 게 아니라 모방해서도 잘 되기도 어렵겠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짜 원형을 만들어내서 원형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성장한 회사들의 전략을 모방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과정은 정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매일 두려움과 불안을 견뎌야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고 싸워서 성장했을 때 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챌린저스 대표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좀 캡처해 왔어요. 성공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단기간에 성공하는 회사들, 단기간에 시드를 몇십억씩 받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나 연차가 오래된 대표님들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말이겠죠. 그런 것들이 제가 짧지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공감되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소위 국내에서 학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결과물이 세상에 내놓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불완전한 제품을 내놓고 매주, 매월 단위로
내서 그게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에 닿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매일 내서 그렇게 해야 실력이 쌓여지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솔직히 잘 못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다 좀 잘 하셔서 실력이 쌓여졌을 때 어느 순간 또 운이 다가오면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울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불안한 길이겠지만 우리가 선택을 했죠. 난 이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투자자분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 아이템과 또 주주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만 잘 모르지만 눈이랑 목소리에 힘주고 자신감 가지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하루하루 최선 다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자기랑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비슷하거나 혹은 자기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 먼저 시도를 했을 때 먼저 도전을 했을 때 도전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마 추취대에서 만들어내는 기대 효과인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 아직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시점에서 진짜 한 이만큼 앞서 있는데 앞서 있다 말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제가 이 창업을 왜 했고 왜 하는지 why를 묻지 않고 how만 생각합니다. 계속 싸우고 성장해 나갈 테니 저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용기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김한도 대표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봤지만 굉장히 떨리는데 이분들 앞에서 쫄지 말고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발표하셔가지고 또 후속 미팅으로 이어지거나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오늘의 주인공인 루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각 기업이 5분 피칭을 하고 질의응답을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전 섭외한 패널분들의 코멘트와 질문을 먼저 받은 후에 참관객 중 한두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연구원 팀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육성해 오신 박진규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모교 후배들을 위해 애정어린 조언과 또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디캠프 이인호 심사영님이십니다. 초기 기업 직접 투자부터 간접 투자까지 벤처업계에서 12년 동안 경험을 쌓아오신 스트롱벤처스 조지윤 이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창업가 출신으로 창업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프라이머 노태준 파트너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초기 기업의 성장과 밸류업을 지원해 주셨고 또 최근 대표 펀드 매니저로서 신한벤처투자에서 초기 투자를 전담하고 계신 신한벤처투자 김승현 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연구원의 든든한 버팀목 정재호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소개해드린 패널분들 외에도 오늘 추추데이에 함께 해주시고자 이렇게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업가 정신과 혁신으로 똘똘 뭉친 루키 스타트업들의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디자인 협업은 일반적인 협업 환경보다 더 복잡해서 불편함이 많은데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또 수정하고 또 이를 여러 차례 시각화해야 한다는 점, 게다가 3D 디자인 협업의 경우 3D 모델을 함께 만들고 수정하고 또 표현하고 리뷰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인터페이스적 어려움이 더 많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랜딩팀의 서비스와 함께라면 이제 3D 디자인 팀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랜딩팀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 기반 3D 디자인 협업 툴 메시드를 만들고 있는 랜딩의 대표 김태현입니다. 우선 3D 디자인 협업 툴을 말씀드리기 전에 2D 디자인 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벌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D 디자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지를 먼저 검색을 하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디자인 작업을 한 다음에 메신저를 통해서 팀원들과 같이 검수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협업 방식을 피그마라는 서비스가 혁신을 함으로써 어도비한테 작년에 26조에 인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3D 디자인 협업보다 3D 디자인 협업이 훨씬 더 복잡한데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3D 디자인이 왜 더 복잡하냐면 전문 작업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잡는 3D 모델링이라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실제와 같은 재질감이나 하는 것을 입히는 렌더링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또 모델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안을 찾고 렌더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안을 찾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메시드는 이 시안을 검색하는 시간과 검수를 할 때 불필요한 메신저 작업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3D 작업의 협업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으로 혁신을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어떤 3D 디자인 작업을 할지에 대한 시안을 검색하는 대신에 만약에 오페라 하우스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자라고 하면 저희는 오페라 하우스를 모티브로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티브로 한 이미지를 찾지 못했다면 자기가 직접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시안을 또 동시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드 기반으로 많이 생성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작업된 모델링을 원본 그대로 메시드에 업로드한 다음에 직접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업된 모델링 파일을 다시 메시드에 원본 그대로 업로드한 다음에 키워드 기반이나 어떠한 문장 형태로 AI한테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냄으로써 여러 번 렌더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작업물을 확인하는 대신에 단 몇 번의 렌더링만으로도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안을 검색하던 동일한 시간 대비 10배 이상의 많은 시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메신저를 통해서 검수를 하던 작업을 10배 빠르게 검수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드를 도입하면 3D 디자인 팀은 10배 이상의 업무 효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3D 시장이 큰 곳은 미국인데요. 미국은 30년도에 벌써 20조 규모의 3D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3D가 필요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는 작년 한 해만 550만 개 이상의 3D 게임이 제작되었고 제페토에서는 3만 6천 개 이상의 제페토 월드가 제작됨으로써 3D 제작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에 3D 디자인을 하는 모든 회사의 공식적인 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생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학생의 건축 학생 커뮤니티와 협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제품을 먼저 공급을 하고 이 대학생들이 현직자가 되었을 때 이 현직자의 동료들도 같이 쓸 수밖에 없게끔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현직자의 일부 비율 이상이 쓰게 된다면 이제 회사 자체에서 공식 툴로서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기존의 3D 디자인은 개인이 전문가적으로 쓰거나 비전문가가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쓰거나 혹은 팀의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쓰거나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3D 툴과의 연동성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협업 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이제 시장의 포지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독형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할 것인데요.
조금 더 많은 고용량의 파일이나 많은 서버 비용이 들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커스텀 프라이스로 B2B 영업할 때는 이제 커스텀 프라이스로 영업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작년 3명이서 시작한 스타트업이고 올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명의 건축 전공가, 4명의 개발자 베이스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3D 디자인 협업 툴을 만드는 것에 어떠한 막힘없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더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고 팁스 선정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열심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랜딩은 3D 디자인 협업을 빠르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메시드를 만들고 있고 지금 구글에 메시드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저희 서비스를 써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랜딩 김태현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패널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 이후 참관객분들 한두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중 질문 있으신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로맨처스의 조지윤입니다. 사실 그 랜딩 팀은 저희 올해 1월에 미팅을 했었는데 저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저희 투자까지는 안타깝게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거의 연말 다 돼서 아직도 하고 계시는 모습 보고 또 발전된 모습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로워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아까 그 대학생부터 B2B 영업까지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B2B 영업이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특정 사람에게 이제 B2B 영업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근데 저희는 그 한 명의 현직자를 먼저 타겟하는 걸로 이제 접근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영업을 하기로 한 뭐 근거라든지 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B2B 영업을 당장 하지 않고 대학생만 이제 영업 전략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시에 이제 마케팅을 하겠지만 대학생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과 이제 저희 제품 형태가 이제 완성도가 되었을 때 B2B로 영업을 시도하겠지만 대학생을 외면을 하기에는 그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무시하기에는 무시할 수는 없다. 이제 대학생부터 미리 우리 제품을 경험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1월 이후에 실제로 유저들이 뭐 행태가 어땠는지 뭐 수치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AI 시안 생성 서비스만 먼저 출시를 했었고 이를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부터 경험하게 하고 이제 뭐 게임이나 메타버스 제작한 학생들한테도 이제 보여줄 예정인데 그런 학생들이 뭐 유료 결제를 하거나 하는 이제 고객 데이터는 없지만 학생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게 충분히 그분들이 현직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있다면 좀 더 협업이 편했을 거고 팀으로서 목표로 하는 디자인을 빨리 정했을 것 같고 내가 졸업 프로젝트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이 제품이 나왔을까 하는 피드백을 받고 꾸준하게 제품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로 많이 떨리셨을 텐데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는 시안 작성과 시안 리뷰, 시안 공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발표를 들으니까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에 더 포커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3D 디자이너들이 뭐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디자이너들이 어떤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시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이제 협업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에 집중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디자인 툴들이랑 지금 활용 과정에서 어떤 것과 연동이 되고 사용상에 이제 디자인 툴로 작업을 하다가 소통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다른 솔루션을 써야 하면은 사실 불편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 과정에서 좀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사용성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문 3D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던 그 원본 파일
대한 확장자가 되게 많은데요. 3D에서는 그 중에 가장 호환성이 높은 몇 가지 확장자만 저희가 이제 호환되게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불편함은 내가 작업하던 것을 저장해서 다시 임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검수하는 것보다는 편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3D 프로그램 툴에서 이제 확장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작업하고 있던 것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자동으로 인풋하는 방식으로 저장하고 인풋하는 단계를 생략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디캠프 이인호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D 에셋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현재 컴퓨팅 파워나 아니면 네트워크 속도가 3D 에셋을 렌더링하는 거에 좀 부하를 많이 걸리는 상태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 속도와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두 개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우선 속도 면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업로드 되더라도 버벅이면 그 또한 이제 고객 경험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선에서 가장 원활하게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좀 파일 용량을 좀 제한을 하긴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속도적인 면에서 원활하게 피드백 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 개발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머 노태준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초기에는 3D 모델링 시안을 통해서 유저들 많이 들여올 것 같은데요. 결국 현재는 생성 모델로 만들어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3D 모델링 분야에서도 생성 모델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여러 이제 해외나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있을 텐데 결국 우리가 코어한 엔진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곳들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좋은 걸 제공할 수 있는 비법이나 아니면 프롬프트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AI 관련 서비스 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장하는 것이 퀄리티 면에서 한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고객의 락인 효과는 3D 전문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모델 그 자체를 웹 기반인 메시드에 업로드 했을 때도 전문 프로그램에서 표현되는 질감이나 퀄리티가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느냐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지금은 저희가 AI 서비스로 유입을 시키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AI 서비스가 보조 서비스로 우리가 모델링에 대한 코멘트를 남길 때 이걸 한번 생성해 볼까 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관객 중 한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관객 분들 중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원래 오기 전에 한번 메시드 들어가 봤고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다 보니까 약간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가상 3D를 만든다고 하는 게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객체를 만드는 거는 되게 많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팀원을 보니까 또 건축을 전공했던 분이 있는 거 보면 처음에는 공간에 조금 집중했던 것 같은데 예시물이나 이런 메시드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헬멧처럼 그냥 외관만 만들어지는 3D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이란 거에 집중을 할 때 공간을 3D 모델링하는 사람들의 협업 툴의 핵심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건지 그냥 개체들 게임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의 협업 툴로서 접근을 먼저 하는 건지 그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브젝트 객체 단위로 업로드하고 협업할 수 있게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팀입니다.
중고 거래 문화가 확산되면서 또 개인 간의 사업 기자재 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게에 필요한 집기의 스펙이나 적정한 시세를 모르게 된다면 일명 눈탱이를 맞거나 후려치기를 당하는 등 손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스페이스 점프는 사업 기자재를 신뢰할 수 있는 가격에 빠르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의 도약을 함께하는 팀 스페이스 점프 만나보시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안 쓰는 물건도 생기고 새 제품으로 바꾸면서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생기더라고요. 네? 30만 원이요? 너무 싼데. 저는 아껴가며 새 것처럼 관리했는데 중고업체에 문의하면 너무 저렴하게 팔아야 하더라고요. 중고 사이트는 광고도 많고 일상용품 글도 많아서 제 글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내용을 입력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상공간은 시세 조회 기능이 있어서 얼마에 판매해야 할지 알기 쉽고 경매 기능도 있어서 여러 구매자들로부터 입찰을 받아 좋은 가격에 빠르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소상공간 앱을 사용하면 관리가 잘 된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상세 정보가 있어서 제품의 상태나 사용 기간도 확인할 수 있고 경매를 이용하면 제가 찾는 금액대에 구매할 수도 있고요. 물론 같은 지역으로 찾으면 잠깐 들러서 제품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앱 내 결제 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큰 물건도 앱의 화물 서비스를 통해 바로 옮길 수 있어서 편리해요.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기분 좋은 거래가 가능해요. 사업 기자재 중고거래의 새로운 기준, 소상공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폐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의 도약을 함께하는 스페이스 점프의 배상일입니다. 앞에 보이는 수많은 기자재들은 폐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고 기자재들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자재들은 매입업체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지금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페이스 점프팀은 자영업 생태계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폐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폐업자의 경우에는 기자재 처분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있었으며 매입업체에 의한 가격 형성, 음성적 거래 시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자의 경우에는 중고 기자재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웠으며 그 거래 과정 그리고 스펙을 확인하는 비교 과정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였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계할 수 있는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MVP 테스트 결과 실제 기존의 매입업체, 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적으로는 50% 단축, 비용적으로는 최대 50만 원을 감축할 수 있었고 시세 그리고 필수 스펙에 대한 투명화, 정보를 제공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정보의 불균형 문제 해결, 폐업자와 창업자의 비용 감소라는 인사이트를 획득하며 저희는 사업기자재 중고거래 기준 소상공간을 개발했습니다. 소상공간은 판매자가 중고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자 인증 과정을 거치고 공통항목 가이드를 통해서 필수 입력값을 입력한 후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와 경매 판매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거래를 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간은 중고 기자재 시세의 기준이 되고자 하며 구매자 역시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회 기능을 통해서 기자재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있으며 중고 기자재로 창업했을 때 견적을 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자재 중심의 필터링, 위치 기반 사진 촬영 기능, 공통 항목 비교 가이드를 통한 상세 스펙을 통해서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묶어서 바로 구매 기능, 기자재의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경우가 많기에 화물업체 추천 서비스, 에스크로제 도입을 위한 자체 페이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소장 공간의 실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양측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얻는 거래 수수료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측으로 붙은 거래 수수료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실제 위탁 판매 수수료로 거래액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간의 초기 타겟과 중점 기자재입니다. 현재 1년간 서울 음식업체의 폐업자, 창업자 수를 추산해 보았을 때 4만 6천여 업체로 계산해 볼 수 있었으며 현재는 거래 사이클이 빠른 업소용 냉장고, 제빙기, 쇼케이스에 대해서 거래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업체로 시작을 하여 30조 원에 육박하는 전국 전체 자영업 시장으로 타겟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고객들을 유입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개폐업률 분석을 진행하였고 강남, 마포, 송파 지역을 초기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컨택을 진행하고 랜딩 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2주간 동안 거래 체결액을 400만 원 그리고 전환율을 60% 달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고객의 실제 거래 체결 후기인데요. 정보, 가격에 대한 투명화 그리고 빠르고 쉬운 거래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인데요. 폐업자가 실제로 중고거래를 하고 싶어 할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폐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헐값에 넘길 수는 없다. 조금 귀찮아도 제값을 받기 위해 중고거래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현재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63%의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자영업자, 폐업자, 창업자가 모여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다가가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발로 뛰어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서 고객을 지금까지 유입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계성을 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기관과 현재 컨택을 완료하였으며 그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과 협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 채널 콘텐츠 발행을 통해서 저희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와 컨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연합회와 홍보 제휴를 맺고 있으며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이스 점프 팀은 발로 뛰고 자영업자 친화적인 팀입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들은 모두 자영업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IT 생태계에서 활동했던 팀원들과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허슬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점프의 사업 성장 로드맵입니다. 먼저 시세 모델링 그리고 사전 검수 솔루션을 고도화를 토대로 이후에는 데이터 기반 원스톱 폐창업 솔루션으로 저희의 사업을 도약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간입니다. 현재 기존의 매입 업체부터 AS 업체에 이르는 긴 과정을 소상공간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변화처럼 소상공간 역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며 중고 기자재 시장의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 그 도약을 스페이스 점프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페이스 점프 배상일 대표님과 Q&A 세션 진행해 볼까요? 패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디캠프 이노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이 되면은 사회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되게 큰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경쟁사가 있잖아요. 경쟁사들은 이미 많은 고객과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잡고 있는 과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대표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과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경쟁자로 타겟군을 분류를 진행을 했는데요. 종합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실제 매입 업체 그리고 이 매입의 과정을 온라인화시킨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종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현재 기자재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사용자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자재에 대한 가이드가 없고 그에 대해서 또 시세를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너무 싸게 올리고 어떤 분은 너무 크게 올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대비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기자재의 수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도 영업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플랫폼 내에 기자재 수를 확대시키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의 최우선 과제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시세 조회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실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기자재를 중고거래할 때 시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지 혹은 팔 때도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온 오프라인을 토대로 지금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로 시세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나가고 실제 창업을 했을 때 중고 기자재로 했을 때 창업의 견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식으로 저희의 과제들을 성사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연결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시세조회 기준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발표 들으면서 시세조회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방안은 3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방향에서는 현재 실제 거래가 체결되었던 기자재에 대해서 거래가 중고로 체결되었던 데이터들을 크롤링해서 1만여 데이터 정도를 현재 수집을 한 상태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현재 실제 기자재 매입업체 그리고 황학동이라는 주방기기 중고 기기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시세를 조사를 하여서 그 시세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고 실제 저희 고객들을 통해서 체결했을 때 만족도 그리고 각각의 사용 연수 등을 기준을 토대로 시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스트롱벤처스의 조지윤입니다. 아까 BM 슬라이드에서 누적 거래 체결 건수 약 30여 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매출은 어느 정도 났는지 수치적인 부분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유입된 분들로 하여금 이제 폐업자와 구매자를 연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체결 거래액은 7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는 위탁 수수료 10%로 저희를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7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매출은.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만드는 걸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실제 고객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타겟을 했던 것이 초기에는 29세에서 45세로 타겟팅을 잡았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실제 시간이 많이 없고 이런 웹페이지보다는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니즈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겟해야 되는 시장 자체에서는 50대, 60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웹페이지도 런칭을 해서 랜딩페이지 식으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위탁 판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프라이머 노태준입니다. 사실 제가 황학동 주방거리 바로 앞에 살고 있어서 그 업체들 되게 많이 보는데요. 되게 편리하게 한 번에 우리가 쓰던 것들 다 가져가고 매입하고 또 구매할 때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 황학동 주방거리의 업체들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지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10% 수수료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메리트를 고객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황학동 혹은 이런 매입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구조 자체는 폐업자에게 싼 가격에 일명 후려침을 통해서 싼 가격에 매입을 한 후에 판매를 할 때는 결국에 실제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혹은 위탁 판매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마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자들이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가격의 수준이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0%에서 50%의 지금 가격 마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한 10%까지 실제 윌링 투 페이를 확인을 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그 10%를 하면서 빠르고 그리고 간편하게 그리고 내가 이 가격을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점이 소구가 되어서 거래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관객 중 한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업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중고로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판매자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판매자들은 직접 발로 뛰시면서 잘 이렇게 구하시고 있긴 하지만 구매자 측은 어떻게 모으시고 계신지 그 마케팅 방안과 만약에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신다면은 유입률이나 클릭률,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업체들 중에서도 품목이 되게 많잖아요. 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폐업하실 때 뭐 이제 식기나 뭐 이런 것들을 파실 거고 IT 업체는 모니터나 뭐 키보드 이런 거 파실 거고 여기에서 특히 집중하고 있는 약간 물건들 혹은 그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거래가 제일 잘 됐던 품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분께서 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이따 끝나고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뭐 채널이 어떤 곳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유입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봤을 때는 현재 네이버 카페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전환율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 모여 있는 곳에서 구매자들을 파악하기도 좋았고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저희가 방문했던 것처럼 이런 프랜차이즈 박람회 혹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박람회들을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창업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저희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게 어떤 게 빠르게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느냐가 네, 맞을까요? 판매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품목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주방기기 저희가 초기로 타겟하고 있는 음식업체로 봤을 때는 주방기기 중에 업소용 냉장고, 쇼케이스, 제빙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사이클이 빨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현재 초기에 중점 기자재로 가져가야 될 것을 해당 세 가지 항목으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주방기기로 저희가 타겟을 해서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사무용품, 즉 공유 오피스 업체가 저희한테 모든 품목, 책상, 서랍 그리고 받침대, 그리고 의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맡기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공유 오피스 내에서 사무 공간에서도 이런 책상이나 이런 사무용품들, 큰 기자재에 대해서 구매자 측에서도 수요가 높고 판매자 측에서도 이런 니즈가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점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MZ세대가 만나면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무인 스튜디오에 가서 네컷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남기는 건데요. 저도 한 달에 한 5번 정도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원본 사진을 소장하지 못해서 아쉬운 경우도 많고요. 또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려고 할 때 이제 편집이 어려워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토리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애용할 앱이 생겼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거 사진 찍고 싶은데 어디서 찍지? 찾지 말고 여기 포토리지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수많은 네컷 사진 브랜드를 한눈에 나만의 네컷 사진 저장소 포토리지 번거롭게 따로 저장하지 말고 여기 포토리지에서 네컷 사진과 동영상을 QR코드로 한 번에 나만의 네컷 사진 저장소 포토리지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골라?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여기 포토리지에서 B컷과 원본 저장까지 한 번에 나만의 네컷 사진 저장소 포토리지 네, 안녕하십니까. 포토리지 대표 정준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신촌, 홍대 등의 번화가를 걷다 보면 인생 네컷, 포토이즘 등의 네컷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듯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컷 사진은 유행을 넘어서 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숫자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소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네컷 사진 시장의 매출액 증가율은 약 271%로 기타 소비재 시장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컷 사진 시장에서 유저들은 단지 실물 사진을 얻고자 하는 니즈를 볼 뿐만이 아니라 이를 데이터화하여 그 컨텐츠 자체를 누리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네컷 사진을 찍고 나서 저장하기까지 위한 로직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8장에서 10장의 사진을 촬영한 뒤 4장의 사진을 선택하고 인화된 사진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3가지 유저들의 페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 과정에 있어서 유저들은 선택되지 못한 사진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는데요. 이는 네컷이라는 프레임 밖에 존재하는 원본에 대한 유저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던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저들은 업체들의 제한적 운영 때문에 사진을 찍은 뒤 하루만 지나더라도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을 받더라도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사진 편집, 보정 앱들의 경우 네컷 사진에 최적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유저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불편은 현재 네컷 시장 내에서 데이터와 솔루션의 명확한 주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문제였으며 저희는 이를 저희 포토리지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포토리지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네컷 사진뿐만 아니라 그에 종속된 원본 데이터를 유저 개인 기기로 직접 전송해주며 그에 대한 반영구적인 아카이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된 사진에 대해서는 네컷 지도 그리고 템플릿과 같은 네컷 보정, 편집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B컷 개별 판매를 메인으로 하여 광고 BM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 등의 다각화된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컷 사진 그리고 왜 지금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으실 텐데요. 우선 네컷 사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프리쿠라 시장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된 2010년대부터 그 데이터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시장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네컷 사진 시장은 그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컷 사진 시장은 경쟁적인 시장 구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제시되고 있는 브랜드만 하더라도 약 4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뚜렷한 강자가 없어 새로운 기능 제시의 주체로서 서드파티의 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네컷 사진은 해외 진출이 적극적으로 도모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K-팝 등의 한류 문화에 힘입어 일본, 동남아 등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저희 포토리지로서는 시장 진입, 시장 확장의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판단컨대 저희 포토리지가 타겟팅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국내 약 3천억 원, 전 세계 약 3조 원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포토리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3가지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액션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9월부터 시작한 사진관 가맹주들과의 컨택을 통해 다양한 광고 계약을 따낼 수 있었으며 여러 브랜드들과의 컨택을 통해 B컷과 관련된 긍정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어플은 네컷 사진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매달 1.5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30만 장의 사진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유저 수는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높은 리텐션율과 접속률을 바탕으로 유저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유저들의 니즈를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나 메인 BM인 B컷과 관련된 유저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제시된 이 모든 것은 저희 5명의 팀원이 3월부터 시작한 8개월간의 결과물입니다. 저희 팀은 자체 개발, 자체 디자인 인력을 통해 UX 기반의 빠른 스프린트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좋은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실행력을 바탕으로 하여 사진 공유 그리고 사진 보관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포토리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Q&A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분들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머 노태준입니다. 지금 3,000장이 등록돼 있고 내년까지 우리의 목표로 100배 성장했을 때 30만 장 정도고 우리가 만약에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B컷 사진도 30만 장을 다 판다고 하더라도 한 3억 정도의 매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들을 도입하면은 수백억 혹은 그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내년 30만 장의 근거로서는 저희는
하나의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 염두에 두고 30만 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업체의 경우 1년에 찍히는 사진 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400만 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200만 장 중 30만 장을 저희 어플로 유입시키는 게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그리고 조금 수정을 하자면 30만 장, 네컷 한 장당 B컷이라고 저희가 칭하는 사진이 약 8장에서 10장 정도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를 팔게 되면 약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으며, 통으로 판매를 할 경우 약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프라이싱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예측 30만 장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 매출액 구조는 그보다 훨씬 높은 상위 수준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현재 전체 업계를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약 2,000여 개의 가맹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를 통해 추산한 결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을 추산한 것이 현재 네컷 사진 시장 크기는 약 3,000억 규모인데요. 해당 시장에서 찍히는 사진, 1년간 찍히는 사진 수가 현재 2천만 장에 이르고 있다고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그로서 부산물로서 도출되는 그 B컷들을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몇백억의 매출액 저희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표님. 어쨌든 이 네컷 사진을 찍는 그 브랜드 사진관들과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곳들과 제휴 현황이나 실제 만나보셨을 때 이제 반응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계속해서 컨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체와 컨택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곳의 업체를 컨택을 했으며 한 곳의 업체와는 꽤나 진전된 논의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B컷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가장 큰 장벽은 확실히 키오스크 솔루션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한테 B컷을 보내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한 솔루션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키오스크 업체들과의 미팅을 통해 그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예정이며, 그 솔루션이 완성이 된다면 해당 일전에 말씀드린 그 브랜드와 함께 3자 계약을 통해 B컷 판매를 위한 MVP를 계속 시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캠프 이노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회식이 끝나면 종종 사진을 찍고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서비스는 불편함을 해결하기보다 재미를 주는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 특징이 신선한 자극을 꾸준히 주지 않으면 유저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컷 사진을 모아보는 것 외에 어떤 신선한 자극을 유저들에게 계속 줄 수 있는지 대표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희 어플은 편리함보다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어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를 활용한 부가 컨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사업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꾸준하게 유저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저희가 실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약 7개 카테고리의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의 활성화 혹은 랭킹 기능, 그리고 그 공유할 때 있어서 다양한 편집 기능들을 유저들이 다양한 루트로서 원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해당 기능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본 그리고 추가적인 인력 구비를 통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꾸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표님. 스트롱벤처스의 조지은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스티커 사진이 유행이었는데 지금 네컷 사진이 유행인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그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아까 사진 등록 리텐션이 35%라고 하셨는데 이게 특정 기간 같은 게 저희가 리텐션을 계산할 때 가만히 되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한번 등록하고 그 이후에 또 등록을 했으면은 그거를 리텐션으로 카운트했는지 그 산식이 좀 궁금했고요. 그거 먼저 답변 주셔도 됩니다. 네, 사진 등록 리텐션의 레퍼런스로서는 사진을 한 번이라도 등록한 사람의 재등록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한 달 기준 리텐션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일본 시장을 예시로 주셨는데,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일본이던 다른 국가의 회사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 서비스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푸류라는 회사인데요. 해당 회사의 경우에는 스티커 사진 부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픽트링크라는 어플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B컷 판매와 비슷한 BM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업체를 계속해서 레퍼런스로 삼아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BM 구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레퍼런스로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관객 분 중 한두 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들으면서 그 사진 업체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사진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이 빅컷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뭐 2장에 4,000원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원본 사진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을 또 만들어서 추가 금액을 받는 형식으로 직접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거를 현재 사진 업체들 중에 추진할 때 원본 사진을 제공하고 더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을 때 그러면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규모가 있는 브랜드라면 자기네 B컷 자기네가 팔면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가장 강하게 드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장에 제시되고 있는 브랜드만 하더라도 약 4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게다가 네컷 사진을 즐기는 유저들은 특정 브랜드를 선호해서 꼭 그 브랜드 가야지 하고 가는 것보다는 뭐 술 마시고 2차를 가다가 혹은 집을 가다가 앞에 있는 그냥 가까운데 저기 괜찮겠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브랜드의 로열티가 적다면 그들의 투입 대비 산출이 생각보다 낮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확실히 그 브랜드들과의 미팅을 통해서도 그런 답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그 모든 브랜드를 합쳐줄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저희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관객분 중 한 분께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리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유튜브는 이제 정보 수집에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죠. 특히 여행지를 검색할 때 저도 유튜브 리뷰를 굉장히 자주 보는 편인데요.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봐야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또 동선을 짤 때는 영상을 보다가 또 지도를 보다가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인드를 통해 원하는 장면을 콕 집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불필요한 영상 시청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여행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한 팍스 휴마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팍스 휴마나 대표 연주환입니다. 저희는 여행 장소와 유튜브를 연결하는 LLM 기반의 검색 플랫폼 파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챗 GPT로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혁명을 보고 LLM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팀을 결성하여 매달 한 개씩 LLM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LLM으로 매번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지는 텍스트 RPG 게임, DJ와 대화할 수 있는 챗봇,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 플랫폼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LLM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은 높아졌지만 정말 고객이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LLM을 신기하고 재밌는 기술로서 바라보고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는 단순 유희를 넘어 정보로서 구매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정보를 찾는 과정은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원하는 정보가 어떤 장면에 담겨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거나 넘기면서 보아야 합니다. 영상 콘텐츠 속의 데이터가 실제 세상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인드는 LLM을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세상과 자동으로 연결한 지식 검색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행입니다. 여행 분야에서 날카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넓은 분야로 확장하며 정보 수집과 검색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파인드와 함께 유튜브 속의 여행 정보를 쉽게 검색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컨트롤 F가 되는 순간 파인드를 만들고 있는 연주환입니다. 여러분이 생전 처음 도쿄를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으실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구글이나 네이버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으실 겁니다.
이렇듯 유튜브는 네이버를 넘어 매우 중요한 정보 수집 채널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현장감 있고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영상을 전부 다 보거나 또는 빨리 감기나 배속을 하면서 봐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상은 검색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컴퓨터가 영상 속의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위치 기반의 정보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영상 장면과 위치 정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높은 비용이 들고 확장 가능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을 활용하여 영상과 정보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유튜브 여행 콘텐츠와 지도를 연결하는 여행 정보 탐색 플랫폼 파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인드를 보시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상을 클릭하면 그 영상에 나오는 장소와 동선 등을 지도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영상을 클릭을 하면 그 영상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영상을 탐색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도에서 저희가 특정한 장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 장면과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파인드는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있는 비정형 콘텐츠를 의미적으로 연결하여 영상뿐만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를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의 이런 파인드 기반 기술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관계 추론 LLM 에이전트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AI의 GPT 3.5 터보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다양한 비정형 콘텐츠를 저희가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랩스와 같은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하여 그 관계 추출의 깊이를 더욱 깊게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지식 그래프의 형태로 저장되어 비정형 콘텐츠가 검색이 더 쉽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들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파인드의 유저 행동 데이터와 결합되어 어떤 연령 집단이 어떤 여행지에 실시간으로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컨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케터와 여행 인플루언서 그리고 여행사 등에게 정보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작한 관계추론 LLM 에이전트를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B2B SaaS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파인드는 여행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식 기반 검색 플랫폼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 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인드를 만들고 있는 팍스휴머나 팀은 LLM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모인 엔지니어 기반의 팀입니다. 엔지니어 기반의 팀이다 보니 저희가 고객을 놓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7월에서 9월까지 LLM에 대한 기술 이해도를 높인 후에 현재는 9월 말부터 고객 중심의 문제 정의와 빠른 가설 검증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파인드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팍스휴머나는 그동안 연결되지 않았던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파인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MVP를 현재 지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팍스휴머나 연주환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제 Q&A 진행해 볼까요? 먼저 패널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캠프 이노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모델로 제안해 주신 게 위치 기반 데이터 판매를 말씀 주셨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쌓고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데이터가
왜 더 가치 있고 고객들에게 더 비싸게 혹은 팔릴 수 있는지를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저들이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확실히 실시간적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그 유튜브에서 유저들이 어떤 영상들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콘텐츠 저희 파인드 내에서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콘텐츠들을 유저들이 보고 있는지를 트래킹해서 그 정보들을 실제 위치 정보와 함께 연동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스톡맨저스의 조지현입니다. 이제 설명 주신 거라든지 우리 팀 구성을 봤을 때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 B2B SaaS라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팔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업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워낙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여행을 위주로 말씀 주시긴 했는데 특정 그 영역을 어디 위주로 시작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일단 여행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위치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일단은 여행 영역에 묶여 있는 여행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여행사 등에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지도 기반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액티비티나 부동산 등의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로 이제 저희가 영업을 하는 그 과정은 당연히 고객을 만나보면서 저희가 검증을 해 나갈 거고 아직은 파인드 자체에 대한 어떤 유저 풀을 먼저 모으는 게 우선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객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신 QR코드로 들어가 봤는데 도쿄 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일본부터 시작을 하시나 보죠?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고 있는 여행지가 일본이라서 일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장소명으로 들어갔을 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자체 플랫폼으로 유저를 모으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저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유입되기를 지금 제일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 유저들의 저희가 고객 여정에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행태를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제 지도를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제 행동들을 보이는데 저희는 저희 플랫폼 내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플랫폼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저희가 그 라우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그 페이지를 페이지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도를 기반으로 저희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B2C 서비스를 만들고 계시고 사업 계획서 상에서는 B2B SaaS 모델도 할 거고 그리고 여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이렇게 뭐랄까 서비스의 영역도 그렇고 산업의 영역도 되게 넓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2년 후, 3년 후에는 어디가 제일 잘 되고 거기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것은 일단 위치 기반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구축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이 LLM 모델 자체를 다른 이제 회사들의 데이터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출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팍스 휴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운전면허 자격증을 준비할 때 저도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팀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운전 교육 시장의 비효율성과 불법을 타파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운전 면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운전 선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운전교육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TG소사이어티의 파운더 오석준입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운전면허를 따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학원을 찾으려고 해도 홈페이지가 없는 곳들이 많았고,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가격이나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학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운전 연수의 경우에도 95%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무보험으로 일하는 각종 피해부터 성희롱, 성추행까지 많은 범죄의 고객들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도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기존 퓨털 사이트에 이제 CPC 광고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 보니까 원장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게 됐고요. 현재는 지금 4곳 중에 한 곳의 학원이 저희 운전선생을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구형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선생 앱을 통해서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선생은 기존의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고 있던 내 주변의 학원을 찾는 것부터 그 학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면허부터 연수에 대한 예약, 필기 공부, 다양한 운전 정보를 제공하여 면허 준비부터 도로 연수까지 한 번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선생은 기존 운전교육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연수가 대부분이 운전 연수 시장에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고객과 학원 양쪽에 모두 개선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운전선생이 만들어갈 이 운전교육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가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예, 저희는 대한민국 운전학원 예약 플랫폼 운전선생을 운영하고 있는 TG소사이어티의 오석준입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나이대를 보니 다들 면허를 따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면허 따셨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학원을 찾는 것도 어렵고 학원을 찾더라도 예약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요. 이 시장에는 비효율성과 불법이 워낙 많고 저희는 이거를 타파해서 소비자들한테 올바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냐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내 주변에 학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가 없는 학원들도 꽤 많고요.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예약이나 온라인 예약이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장에는 불법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인지도는 현저히 낮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 입장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냐를 보게 되면은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경쟁이 심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실내 시뮬레이션 연습장 그리고 불법 업체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SEO, SEM을 통해서 고객을 획득해 가다 보니까 이들끼리 경쟁도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매년 인구가 1%씩 감소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 학원의 원장님이나 대표님을 만나 보면은 되게 차별화나 아니면 디지털화 마케팅이든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십니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채용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양쪽 사이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시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면허를 따는 면허 시장이 있고요. 이 시장의 규모는 5,300억, 그리고 매년 12%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본적인 O2O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면허를 따고 나서 실제 운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운전 연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0억 정도 규모이고 대부분이 다 불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놓아서 이 시장을 합법화시키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면은 기존의 고객들이 할 수 없었던 내 주변에 학원을 찾고 그 학원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고 결제까지 끝내는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고객이 예약하는 거 대비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 더 시간을 단축하기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한테는 어떤 베네핏을 주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학원이 인당 보통 상담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씩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다 자동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하고 나면은 지금 프론트에 보통 학원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6분에서 7분 정도가 앉아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원이 쓰는 관리 툴 ERP가 지금 한 20년 전 거를 쓰시고 계십니다. 거의 엑셀보다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연동 자체가 안 됐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이 쓸 수 있는 ERP 툴을 같이 만들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제 샌드박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 연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억의 시장이 대부분 다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추산으로는 뭐 800곳 정도 있다 그러고 이들의 문제는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무보험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고 뭐 욕설, 성희롱, 성추행 등 많은 피해 고객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기존 불법 업체 같은 경우는 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웹사이트에 고객이 들어오면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방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개포동 5시라고 올리면은 개포동 5시 가능한 강사분이라고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불법 감사가 먼저 말한 사람이 그거를 콜 잡듯이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차량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를 가르쳤던 분은 개포동에서 수업하고 그다음에 도봉 가서 수업했다 마지막에 경기도 광주 가서 수업했는데요. 이런 식이면은 차량의 가동률이 하루에 많아봤자 3건밖에 못합니다. 저희는 지역별로 고객을 모으고 그 안에 차량과 강사를 배치해서 차량이 하루에 5건, 그러니까 불법 대비 60% 이상 더 많이 돌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차량의 가동률의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비가 축소되고, 변동비가 축소되는 만큼 아무래도 유니코노믹 상에서의 마진이 불법 학원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불법 학원들 전부 다 32만 원에 통일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보다 20% 낮은 가격에도 더 큰 마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법적이면서 더 저렴하고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서 이 시장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표는 사실 뭐 현재는 4곳 중에 한 곳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시즌 비시즌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내 사실 월거래액을 20억을 못 넘으면은 많이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프로젝션을 보게 되면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면허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연수에서 나오는데, 연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가끔 단속을 하는데 단속된 수도권 5위 업체가 매출이 한 12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1위부터 5위까지만이라도 커버리지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600억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제가 7, 8년 아시던 분들부터 되게 합을 많이 맞춰왔던 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거의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하면서 교육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석준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Q&A 진행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먼저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라이머 노태주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창업하시기 전부터 아이템 선정할 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1년 만에 이만큼 성장하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신기한 부분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방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펀드레이징을 더 많이 받아서 학원을 인수하거나 그 라이센스를 얻으면은 그게 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따로 그 법적인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굳이 땅이 필요할까에 더 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설립하려면 사실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2,000평 이상의 땅, 그리고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2,000평 이상의 땅은 장래 기능 시험을 위한 거고, 건물은 이제 필기 시험을 위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연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 2가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굳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고정비를 더 높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아예 그 2개 없이 저희가 아예 연수 전문 학원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라이센스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디캠프 이노입니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들은 질문이실 수도 있고 대표님도 고민 중이실 텐데, 만약에 7년쯤 뒤에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는 세상이 온다면은 그때 저희는 혹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을지 대표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장을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요, 모빌리티를 판매하고 보험을 들어가기 위해서가 좀 크고요. 사실 저희가 이 모델을 시작한 벤치마크하는 회사가 프랑스의 유니콘인 오르니카라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방식은 면허 연수에서 고객을 CAC를 제일 낮게 고객을 획득한 후에 추후에 차량을 팔고 그 다음에 보험을 끼워 팝니다. 근데 이 방식이 충분히 한국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니치하게 이 시장을 먼저 시작을 했고,
6, 7년 후에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게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라이센스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들의 모든 거에 다 막 테슬라 그 4 정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네, 라이센스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0년, 20년이 지나서 변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요. 네, 뭐 투자도 잘 받으신 것 같고 지금 팁스 프로그램도 참여 중이시라고 봐서 네, 뭔가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프로덕트 상에 네, 효율화를 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지금 가장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모빌리티를 구매해서 하는 사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의 가동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가 결국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예약이 들어오는 거를 예측을 미리 해놓고 가능한 사람들을 이 위치에서는 이 시간만 예약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그거를 예약을 받아서 그 안에 차량을 배치를 해서 5건 이상 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영업이익이랑 가장 큰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팁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차량 경로 최적화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많은 AI 기술들이 필요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스트롬벤처스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여서 제가 일부러 너무 바이어스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네, 코멘트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그 지표 슬라이드에서 월거래액 목표 20억 이상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셔서 저도 심장이 덜컹거렸는데 너무 목표를 높게 세팅을 하고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20억 어떻게 그러니까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어떻게 20억을 KPI로 잡으셨는지 먼저 궁금해요. 이 정도를 해야지 저희가 내년에 원래 생각했던 거래액을 채우고 그리고 BEP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터무니없이 높아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즌 비시즌에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능 끝난 후에 전체 고객이 40% 정도 한 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사실 이번에 그 수능 시즌을 처음 맞아 보는 거다 보니까 기대도 되게 크고 이벤트를 많이 테스트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제휴 이벤트입니다. 지금 90곳 정도 제휴를 맺어 놓은 상태고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 워킹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 곳에 학생들이 한 2만 명 정도이고 그중에 10%만 한다 그러면 20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 그러면 사실 서비스가 정말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제휴 마케팅만 워킹을 하고 나머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들도 다 어느 정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유지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유의미할 정도로 된다라는 전제하에 나온 거래액이 20억이고요. 저는 못 채우면 사실 저희의 많은 가설들이 당연히 몇 개는 부러지고 했겠지만 더 많이 부러질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채워야 하죠. 네. 근데 대표님 너무 용기를 잃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운전선생에 투자한 이유는 사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낙후된 시장이 투명하게 바뀔 수 있는 바뀌려고 노력하는 팀이고 개선하고자 하는 팀이었던 부분이 사실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대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 믿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20억 달성 안 해도 되고 잘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니까 좀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선 팀이니까 그만큼 저희도 이제 신경을 쓴 거고요. 저는 코멘트 할 건 따로 없고 보통 이제 이렇게 힘들 때 기존 투자자들이 돈을 먼저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 보고 따박따박 잘 하시고 그러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팀 발표 준비를 할 때는 스타트업은 항상 기존 판을 엎어야 되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걸 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또 기존 판에는 뭐 아무리 음성적이고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들만의 또 판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보나마나 카카오 택시가 나오고 또 타다가 고철을 꺾었고, 기존 판에서 심한 반발이나 우리를 또 공격하는 포인트들이 생길 텐데, 그 생태계와의 협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생태계가 두 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불법들입니다. 불법 학원들 2,000억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들과 그러니까 뭐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못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바라는 케이스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랑은 저희가 타협을 하고 뭐 안 좋은 서비스를 낼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게 아니라 합법의 학원들, 기존의 합법의 학원들 같은 경우는 연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연수에 대한 수요가 합법 학원이 불법 학원보다 20만 원 정도 비싸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학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합법 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만 원짜리 면허에 써야 될지 아니면 50만 원짜리 연수에 써야 될지 수요도 없는 그 포인트에서 연수 자체를 거의 버리신 학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컨플릭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참관객 중 한 분께 질문 받고 Q&A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오프라인이라 해서 안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운전 연수라는 거는 교육의 형태를 중개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얼마나 이제 질이 좋은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운전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경험, 뭐 그런 실력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 연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과를 시킬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방법이? 네. 실제로 그 유상 운전 교육, 그러니까 연수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하려면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운전할 때 필요한 교육들이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한테도 라이센스를 드리는 건데, 지금 불법 학원, 그러니까 불법 운전 연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찰들이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가 재소자 출신 분들이고 아예 그냥 라이센스는 그냥 거의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전 교육 그리고 커리큘럼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모객하는 이제 강사분들 자체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개인별로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서 그거를 교육시키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면은 충분히 불법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QC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TG 소사이어티였습니다. 이렇게 Q&A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업 연구원의 5개 기업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인 이 5개 스타트업의 힘찬 도약을 앞으로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오래, 더 깊게 소통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들은 이후에 마련된 네트워킹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타트업 연구원의 원장이신 문정빈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 전기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화성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스페이스 X를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서 가장 뛰어난 로켓 엔지니어를 섭외를 해가지고 모셔야겠다. 그러고서 여러분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탐 윌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로켓 엔지니어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스페이스 X에 조인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좋은 회사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신생 스타트업에 가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자기의 2년치 연봉을 보장을 해달라. 그러면 가겠다라는 조건으로 스페이스X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최고의 로켓 엔지니어를 공동 창업자, 스페이스X의 공동 창업자로 고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듣고서 수락을 하는 대신에 탐 밀러를 스페이스X의 1호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공동 창업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본인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노력, 퍼스피레이션, 거기에 더해서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이 같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에만 우리가 정말로 큰 꿈을 실현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오늘 발표를 하신 5 대표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몸으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스타트업 연구원이 이제 201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4번의 추추데이를 거쳤고요. 그동안 80여 개가 넘는 팀들이 이 추추 무대에 섰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도 나왔고요. 그리고 시리즈 A, 시드 투자를 받은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 추추 기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인스피레이션, 퍼스피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이 세 가지를 가슴 속에 굳게 품고 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론트원 장소를 대관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덕 D캠프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코멘트 해주신 패널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추데이를 항상 주관을 하시면서 일진 창업 지원센터를 이끌어주고 계신 정재호 센터장님 그리고 멘토링에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박진규 센터장님 정말 제가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업어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족한 인력이지만 우리 스타트업 연구원을 끌고 가주시는 민지 매니저님 그리고 김나인 매니저님 특히 오늘 추추데이를 위해서 민지 매니저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2023년 가을 추추데이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도전은 계속되고요. 내년 봄에 또 더 새로운 아이디어, 더 흥미로운 팀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년 봄 2024년 봄 추추데이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D캠프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스타트업 플레이팅이라는 케이터링 스타트업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다과 즐기시면서 또 오늘 발표하신 대표님들과 환담도 나누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많은 네트워킹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과 또 격려가 느껴지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추데이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봄과 가을 연 2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새로운 기업과 함께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시 20분까지 네트워킹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준비된 케이터링과 함께 추추데이를 더욱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아나운서 이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